네, 뉴스나우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놓고 여야에서 엇갈린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당은 소통의 폭을 넓히고 진일보했다고 평가한 반면에 야당에서는 협치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건 그대로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기자회견 반응, 여야 온도차가 크군요. 네, 국민의힘 황호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지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정 기조에 대한 비판에는 답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4대 개혁과 에너지 정책, 가치 동맹 외교 등은 모두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추가나 수정은 가능해도 흔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기자들 질문을 딱 끊지 않으시고 아주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지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그러는 거 보고 좋은 사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YTN과의 통화에서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정치와 소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진일보하고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들과 국정 운영에는 사과를 했고 기자들의 질문을 무제한으로 받은 부분 등을 볼 때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일방통행 선언이었다며 불통이라 깎아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화자찬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 2년은 2년이 아니라 20년처럼 느껴졌다며 최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만큼 최악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은 무능, 무책임, 무도함 그 자체였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 탓을 하기 바빴고 나는 잘했는데 국민이 몰라주니 언론과의 소통을 잘하겠다는 것이 기자회견의 핵심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화와 혁신 없이 그대로 쭉 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어제 기자회견은 반성과 성찰, 변화와 혁신, 비전과 염치 없는 리부트, 어게인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반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여야 대치가 격화되겠죠? 네, 어제 윤 대통령이 선수사 후 특검, 다시 말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게 사실상 거부권을 뜻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법안 재표결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제2요구안 거부권을 의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20일 남은 임기 안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권은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을 조건부가 아니라 전면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며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고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달라며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린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공세에 고삐를 조였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혹여나 재표결이 이뤄지더라도 이미 여당 의원들 몇몇이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이탈표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당론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이 정말로 양심에 꺼려진다라고 생각되는 의원들은 소신 투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이 밀어붙여 탄생한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걸 왜 못 믿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이 주장하듯 이렇게 여러 가지 특검을 하는 건 전례 없다면서 수사 결과가 부족하면 바로잡는 특검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탈표 전망에 조정훈 총선백서 TF 위원장은 단일 대우는 이재명 원팀인 민주당의 문화일 뿐이라면서도 여당 의원들은 다들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을 따를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헌법과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단계적 방법이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해명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이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특검법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데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 소속 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은 오늘부터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합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 등이 주도해 당선인 단체 대화방에서 공지하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매주 평일 하루에 10명 남짓한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초선뿐만 아니라 재선 이상이나 중진 의원들도 자발적인 참석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밝힌 뒤 참여자들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죠. 비대위 인선 빨리 마무리해야 될 텐데 속도가 좀 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당 3역으로 꼽히는 차기 정책위의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선출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논의하며 비대위 인선 마무리에 속도를 낼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나머지 비대위원 인선까지 모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일각에서 전당대회 시기가 늦어질 거란 전망에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비대위를 믿고 맡겨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 규칙이나 당권과 대권 분리를 명시한 현행 규정을 바꾸는 문제들은 비대위에서 주도하기보다는 당원 당규상의 여론 수렴 등 절차를 밟아 나갈 거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처음으로 고발인을 직접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넸다는 최재형 목사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어제 처음으로 고발인 조사 진행했는데요. 이번 의혹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와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고발장이 각각 접수됐는데요. 검찰이 어제 최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하고 이 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이나 명예훼손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어제 조사에 앞서 공익 취재 목적으로 영상을 찍었다는 최 목사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선에 앞서 서울의 소리 측이 공개한 통화 녹취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보복을 위해 최 목사와 공모해서 몰래카메라 영상을 찍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재형 목사를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또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도 오는 20일에 소환합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해 11월쯤이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재작년 9월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고발 5달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오늘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불편이 있지만 큰 혼란은 없다면서 외국 의사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면택 의협회장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면택 의협회장은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을 재차 읊는 걸 시작으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를 해결하겠다면서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마치 소속감으로 건물을 짓겠다는 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백지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사단체는 또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도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사와 의대생, 학부모 등 42,200여 명이 동참해 의사수 왜곡을 막아달라는 탄원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의대 교수 2,997명도 어제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증언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재판부의 집행정지를 인용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증언 근거를 제출하는 시일이 오늘로 다가온 만큼 서울고등법원에 의대 증언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한 겁니다. 또 의대 교수들은 오늘 전국적인 휴진에 나섰습니다.
앞선 두 차례 휴진이 일부 병원 차원에서 진행됐던 것과 달리 전국 단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의대 교수들 휴진을 포함해서 의사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는 어떤 입장인 거죠? 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휴진 상황에 대해 일부 불편은 있으나 큰 혼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 의사를 제한된 기간에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장 외국 의사를 투입할 계획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수도권과 경상권, 전라권 등 4개소에 있던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수도권과 경상권에 추가 개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내겠다며 법정단체가 아닌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와 의료현황협의체는 회의록 대신 회의 결과와 보도자료를 대신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도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불참 속에서도 구체적인 의료개혁 안건을 확정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합니다. 의료계는 거듭 증원 백지화만을 촉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의사를 대체할 방안만 찾으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인데요. 결국 중차대한 의대 증원 정책이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울산대학교에서는 의과대학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지난달 말 단과대학장 등 20명이 참석한 교무회의에서 기존 의대 정원을 40명에서 120명으로 80명 늘리는 개편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 의대 신입생은 학칙에 반영된 증원분 87.5%인 70명만 모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대 관계자는 처장회의와 1, 2차 교무회의를 비롯해서 실무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 조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이 파출소에서 부모와 통화를 하다 범행 현장에 두고 온 소지품에 대해 언급하면서 덜미가 잡힌 거로 드러났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다 파출소로 오게 된 A씨는 애초 살인 범행 사실을 숨기면서 관련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설득으로 부모와 통화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약과 가방 등을 현장에 두고 왔다고 언급해 경찰이 범행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지품을 찾기 위해 건물 옥상을 수색하던 경찰은 옥상 사각지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피해 여성을 발견했고 이때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을 상대로 범죄심리 분석관 프로파일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의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A씨를 면담한 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할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은 A씨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교제폭력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 차관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피해자 신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2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차선 변경을 안내하는 화살표에서 불빛이 번쩍거립니다. 앞쪽에는 안전 삼각볼도 놓여 있습니다. 운전자가 뒤늦게 2차로로 핸들을 꺾어보지만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고 맙니다.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SUV가 한국도로공사 차량을 추돌한 건 어제 저녁 8시쯤. 교통사고 처리를 하던 50대 도로공사 직원이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소방 안전조치 하려고 밖에 나가 있는 상태를 충격에 의해서 중앙분리대쪽으로 넘어갔어요.
40대 SUV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오금동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인천 만수동에서 6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를 지나던 40대 어머니가 다리를 크게 다쳤고 함께 있던 10대 딸은 머리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6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 안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13명이 대피했고 집 절반가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 주주총회가 오는 31일에 열립니다. 어도어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 하이브에서 요청한 이사진 해임과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시주총이 열리게 되면서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31일 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와 함께 라인, 야후의 지분 절반을 가진 일본 소프트뱅크가 실적 발표에서 네이버와의 지분 매각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협상의 난이도가 높다며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네이버와 함께 라인 야후의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결산 설명회.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의 지분 변경 요구와 관련해 네이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当社は LINE ヤフーからの強い要請を受けまして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や事業戦略の観点でネイバーとの資本の見直しについて協議をしております. 이어 지금 시점에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며 보고할 사항이 생기면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애초 7월 초 협상 타결 목표를 잡았지만 난이도가 매우 높다며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라인 야후가 네이버와의 업무 위탁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네이버가 적극 협력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 네이버가 소극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ネイバーさんも積極的にそこは前向きにですね協力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で今回の LINE ヤフーの発表がやっとできたというところであります. 소프트뱅크 측의 발표에 네이버는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따라 지분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인 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가진 지분 구조를 소프트뱅크가 과반이 될 수 있도록 자본 변경을 요청한 데 이어 사내 이사 중 네이버 출신이자 유일한 한국인인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를 이사회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를 라인 야후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국정 성과와 향후 계획,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21개월 만에 기자회견, 73분 동안 20개의 질문에 답하면서 소통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치, 외교, 경제 분야 민감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독 잠시 멈칫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4초 정도 침묵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의 키워드는 한동훈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며 언제든지 만나겠다,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의 행보를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스텝은 어떤 걸까요?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서 당내 견제구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어제 이렇게 한동훈은 물러나 있어야 된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한동훈 등판에 판을 깔아주려고 전당대회를 늦추는 것이냐, 이런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8월 전대를 뛰었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신속하게 마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으신지, 과거에 비해 지금은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글쎄, 우리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당대회가 8월에 치러지는 건 좀 늦다고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빠르게 하는 것이 황우여 비대위의 목적이죠.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선거에서 일단 패배를 하게 되면 그 지도부는 일단 이선으로 물러나고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그것이 맞는 그런 문법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당분간은 물러나 계시는 게 맞긴 하죠.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뭐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 답변들이 상당히 좀 화제를 모았는데요. 정치인 한동훈, 이제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이 얘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여당에서의 앞으로의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좀 기대한다, 힘을 실어주는 답변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의례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례적인 얘기. 예. 예. 제가 듣는 소식통들의 얘기에 따르면 두 사람의 신뢰관계는 상당히 부서졌다. 김경렬 비대위원이 말이 양도 안 했던 발언을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다고 해요. 예. 그걸 포함을 해서 저것은,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을 깜도 안 되는 것, 정치 모르는 초보, 무슨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라고 비난을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4시간이나 만나서 만찬을 가졌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하고 결별하는 메시지구나, 일종의.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를 견제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은 연인들이 헤어질 때 그냥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런 아주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 그냥 내심은 이제 마음은 떠났다. 건조한 내용입니까? 예, 건조하고 아주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앞으로 만나도 실질적으로 내용은 별거 없을 것이고 의례적인 만남이 될 걸로 봅니다. 예,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앞두고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 구성으로 보여드렸지만
대놓고 그냥 물러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여론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들을 보면 꽤 높아요.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당권 주자들에 비해서는 높은데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지지는 높은데 보수층의 기대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승리하지 못하면 당권에 말이죠. 그럼 또 상당히 타격이 클 것이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이게 당심, 민심 이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전대 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간에 지금 막상 대표가 되고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야당이 워낙 강공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주 뭐 대단히 수위 높은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당 대표가. 그런 상황 속에서 대표직을 무난히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반대로 또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잊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2년 있다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2년 이나 있는 시간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요. 뭔가 복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양당은 고민을 할 텐데 저는 처음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을 거다. 당권에 도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봐서는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봐서는 좀 점점 이 출마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출마하지 않는 게 본인한테 좋지 않을까. 당장은 좀 시간을 두고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전 기회는 올 것 같아요. 이 당이라는 게 또 정치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고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나오면은 책임론이라는 것도 있고 말이죠.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 패배하고 나서 출마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여권에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칠어지는 견제구. 지금 뭐 조정훈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또 안철수 의원 중심으로 견제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제가 좀 공통점을 혼자 추측을 해보면 이분들 전당대회 나올 분들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안철수 의원은 최대 라이벌이죠. 뭐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자기 모순 발언입니다. 본인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정치권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현재 굉장히 선택지가 좁아요. 정치적인 어떤 이 당위성으로 보더라도 정치권에서도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입니다. 박지원, 정동영, 올드가이들이 컴백을 했으니까 다시 주요 플레이어가 됐잖아요. 그런데 손학규 대선 후보는 지금 완전히 잊혀졌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시작을 했는데 정치판에서 공간을 차지하지 못하고 잊혀지면 정치적인 가능성이 대단히 줄어든다. 홍준표 대구시장 대통령 선거 후보 참패 이후에 당대표 나와서 당대표가 됐으니까 지금도 저렇게 하잖아요. 뭐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 일원도 그러하고 본인이 두뇌가 명석한데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점점 기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좀 큰 화면으로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총선 당시에 조정훈 의원 이제 지원 유세가 한동훈 전 위원장 모습이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총선할 때는 그렇게 불러서 지원 유세 해달라고 하더니 지금 와서는 이러는 건 좀 섭섭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정치판이라는 게 워낙 그렇죠. 원래 그런 겁니까? 원래 그런 거 저는 국회의원을 안 해봤습니다만 정치 다른 영역하고서 정치 영역이 유난히 좀 심한 것 같아요. 이제 필요할 땐 저렇게 이제 인기가 있고 부르다가 이제 대통령과도 거의 제가 봐도 아까 그 얘기는 지나갔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복원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외로울 겁니다. 외로운데 어쨌든 팬덤이 또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팬덤도 생기고 있고 보수층의 기대와 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양당 간에 고민을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마 출마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밀어볼 때 말이죠.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뭐 선택지가 많지는 않다 두 분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8월로 전당대회 늦추는 게 한동훈 때문 아니냐 이런 당내 비판이 나오자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두 말씀을 다 저의 힘이 된다고 봐요. 저의 에너지로 사용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홍준표 시장은 막 노욕에 차신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고 노욕에 찬 어당파 이거 괜찮아요? 계속 이렇게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원래 그분 얘기가 그런 투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구애받을 필요 없고요. 한 비대위원장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거는 저는 아직 그에 대해 생각은 깊이 안 했는데 본인이 잘 결정하셔야 되고
또 당과 국민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냥 불성실하게 뭐 그냥 시간을 지체한다면은 예. 왜 시간을 끄느냐 이런 말씀은 제가 다게 받겠어요. 예. 근데 누구 특정인을 뭐 한다 이런 건 아니고 또 특히 제가 하는 말의 핵심은 예. 시기를 전내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그런 걸 했다 하더라도 예. 그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벌써 6월 말로 치면은 5월 20일부터 그렇죠. 다음 주부터는 이게 레이스가 시작돼야 되는데 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홍준표의 비판은 나의 에너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시기와 관련해서 답변이 다소 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빨리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사실 빨리 못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8월 전당대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늦어요? 반발이 많아서. 그 경쟁 주자들이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대거 가입을 해서 3개월 책임 당원의 자격을 얻어서 투표에 참가하게 되면 경쟁자들이 불리하고 특별히 8월까지 미룰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미루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 봐주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거세지게 되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6월 말 7월 초도 조금 빠듯한 그런 이 느낌이 있어요. 당장 다음 달이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40일이 필요한데 그리고 당원 당규도 고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당히 중간선쯤에서 타협하지 않을까. 7월 말이요? 7월 중순이나 7월 말쯤. 그쯤에서 아마 그쯤에서 타협을 해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지금 시기를 조율하면 양쪽에 반발이 있으니까 그럼 7월 중순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8월까지 가는 건 맞지가 않아요. 무슨 절차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8월까지 비상 상태 계속 간다고요? 빨리 이왕 뭐 혁신형으로 안 간다면 말이죠. 빨리 전당대회 치러서 정상적인 지도부가 출범해야죠. 근데 저는 그래서 8월까지 가는 건 일단 맞지가 않고 누구 유불리를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여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8월까지 가는 게 이게 맞는 거냐. 당내에서 그런 비판 여론이 있을 거고 황우여 위원장이 얘기했던 건 특별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구를 염두에 둔 게 염두에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쭉 보기에 황우여 위원장이 무슨 뭐 깊이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비대위원장 좀 더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홍준표 시장 해석에 좀 힘을 실어주시는 저는 뭐 건가요? 그쪽에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임기를 늘리려는 것? 뭐 그 정도까지 아니라더라도 조금 더 너무 짧잖아요. 비대위원장 오자마자 뭐 한 2달 있다가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안 한동훈 전 위원장 비판을 조금 삼가다가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 갑툭튀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라고 썼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홍대 홍 시장이 전당대회 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홍 시장은 대통령 선거를 겨냥을 해서 최대 라이벌로 부상한 한동훈 위원장에게 계속 흠집을 내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한 것이죠. 두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거의 정치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거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조금 전에 황우여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했죠. 한동훈 위원장 여러 차례에 대해서 공격을 했죠. 축구대표팀 감독, 전 감독 그리고 무슨 축구대표팀이 패배만 하면 나서서 대구시 구단주 입장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는 의료개혁 파업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이면택 의협회장으로부터 아주 거의 인격 모독 수준의 반발을 받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홍준표 대구시장의 목적은 본인이 계속 나는 대구시장이 아니라 전국적인 플레이어다. 나는 중앙정치의 플레이어지 지방에 여기 지방자치단체장 할 사람이 아니다. 내 마음은 대권에 있다. 이겁니까? 대권이고 관심을 계속 받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한동훈 때리기, 홍준표 시장의 한동훈 때리기가 당심에도 먹히는 겁니까? 당심이 그렇게 움직일까요? 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작용이 더 많을 걸로 봐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많은 여론조사에서 대선 지지도가 3%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압도적으로 20%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민심으로 봤을 때는 저런 식의 공격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다. 당심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당원들의 상당 부분이 특히 이 지역에 나이 많은 책임 당원들이기 때문에 예. 특히 최근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하고 일종의 동맹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의 득표를 노릴지 모르지만 예. 대세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불리하지 않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적합할지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26.8%로 가장 높고요. 한동훈 물러났어야 된다 주장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그 다음이네요. 21.9%, 나경원 당선인이 13.8%, 그리고 눈에 띄는 김재섭 당선인도 있습니다. 6.5%, 5%를 넘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대룰이 민심이 좀 많이 반영되면 유리한 겁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민심이 반영되는 게 당연히 유리한데 예. 당신 100%라 하더라도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 100이라도 네, 그래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선거 결과 알 수 없겠습니다만 윤 대통령과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뭐 갈라섰다고 보고 단순화시켜서 근데 지금 어쨌든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이 있어요. 당에 말이죠. 총선 패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저희 대통령에게 더 가까운 인물들이 아마 더 불리할 겁니다. 아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비윤이라고 합니다만 그 비윤 색깔이 많지가 않아요. 나경원 당선인 보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게 아마 그런 걸 반영할 텐데 전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단지 가능성은 높은데 당대표 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인 장래에 유리할 것인가는 별개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유리할 것 같아요. 당신 100%라도 유리할 것 같고 일단 점점 대통령과의 어떤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게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말이죠.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나올 거냐 묻는 질문에 아직은 결정을 못했고 그래서 불출마할 거냐 그러니까 불출마는 또 아니라고 하거든요. 속내가 뭔가요? 나온다는 건가요? 선거 때마다 안철수 의원이 포기한 적이 있나요? 이번에도 나온다. 네. 예.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직은 또는 현재로서는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하고 만약에 민심 50%가 아니라 당심 100%로 간다면 대표 게임은 저는 한동훈 안철수 대결보다는 한동훈 나경원 대결로 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원을 받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이제 많이 포진하고 있는 친윤계 의원들 그리고 대구 경북 이런 위주로 해서 이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 이것을 놓고 나경원이냐 한동훈이냐 이 민심에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지만 당심 100%로 하면 한동훈 나경원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뭐 전대 출마 여부도 본인이 결단을 해야겠지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이것도 이제 과제 아니겠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제든지 만나고 식사할 거다. 20년 교분 아니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속내의 진심은 뭐라고 보세요? 그거 전 큰 의미가 없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의례적인 말입니까? 이것도? 왜냐하면 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질문이 2번 있었잖아요. 기자에게. 첫 번째 이제 정치인의 길을 갈 거다란 말이 진심인 것 같고 그 정치인의 길을 갈 거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례적인 얘기라고 보여요. 그리고 각자 길 가자 이런 얘기예요. 나랑은 다른 길이니까. 전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직접 보면서 그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서 언젠가 만날 수 있다. 20년 그 교훈이다 이 얘기도요.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있고 같이 가려 한다면 말을 저렇게 하지 않았겠죠. 다른 표현을 썼겠죠. 많이 서운하겠지만 하면서 얼마든지 할 얘기는 있어요. 저 너무 의례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이 가까워질 만한 모르죠. 또 어떤 계기가 생기면 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동맹의 관계를 다시 보호할 수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김진희 의원님, 인연이 20년 이상 되다 보면 뭐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오래 알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오해가 풀리려면 금방 풀릴 수도 있다 이런 또 분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20년을 알고 특히 저 뭐 친구 관계가 아니라 형님 아우 이 브로맨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한동훈 위원장이 돼서 당심과 민심이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사실상 직공했잖아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임명한 김경월 비대위원장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해버리고 마포 출마설을 하고 이것이 20년이 있었던 그런 관계니까 더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일종의 쇼크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상처가 더 크다 그러면. 네, 그렇죠. 특히 예. 부인이. 부인. 제가 분명히 그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예. 굉장한 쇼크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위원장이 전에 언론에 보도되기를 그 짧은 기간에 수많은 카톡을 한 사실이 보여졌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극한적으로 공격을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딱 불러서 부부 동반으로 4시간 만찬을 한 것은 앞으로 대선 레이스에서 나는 당신을 버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저녁 먹은 건 아니다. 아니죠. 절대.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선거 치르고 물러났고 그래도 자신을 위해서 108석을 지켜줬는데 그런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전화 한 통 하지 않냐고. 그래서 상당히 20년 관계는 이미 저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두 분 다 의례적인 얘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데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손익계산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이나 만찬이라도 한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본인의 길에 유리한가요? 아니면 불리한 건가요? 어떻게 계산을 그래서 할까요? 양당 간에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예.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어요. 그리고 이 권력이라는 게 말이죠. 예. 직접 대권 주자로 만드는데 직접 도와주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선 주자 경선 후보 할 때. 그렇다면 대통령과의 관계를 너무나 각을 세워서 가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에게 불리할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 계속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시하고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 책임론을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을 자꾸만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나중에 대선 후보 경선을 의식해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과도하게 이 대립각을 세우는 건 좋지가 않은데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출마한단 말이죠. 대통령과 좀 거리가 있는 후보가 유리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경원 후보가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둘이 붙는다 하더라도.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은 또 예. 대권을 의식했다는 평론은 엉터리다. 엉터리다. 본인은 얘기하는 그렇게 거죠. 주장하는 예, 거니까 예. 제가 그 입장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어제 이준석 대표, 조국 대표도 만날 거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도 만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특히 또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 공개적으로 얘기할게요. 저도 문을 열어놓겠다. 네. 그러면 대통령과의 만남 요청하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요청 안 합니다. 저와 대통령과의 관계는 정치적으로는 적어도 누가 먼저 때리고 누가 맞았는지 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때린 사람이 먼저 이야기할 게 있겠죠. 네,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 근데 내가 먼저 연락은 안 한다. 이게 이준석 대표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좀 계기가 마련될까요? 대통령이 조국 신당 대표나 그 이준석 대표를 각각 따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1대1로. 1대1로 만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불편하고 꺼림직하기도 하지만 그 원내 교섭단체 20석도 안 되는 정당의 대표를 대통령이 따로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비유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그렇게 공격을 했던 정의당 대표를 따로 만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은 명분이나 모양새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럴 것 같고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의힘의 새 대표가 선출됐을 때 한동훈 대표든 나경원 대표든 새 대표가 선출됐을 때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여야 대표 이 전부 같이 공동으로 만드는 자리 정도는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여야 대표들 다 같이 모여서 뭐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뭐 이랬던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만나기까지도 참 힘들었긴 했지만 네. 결국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자리에 다 모이는 모습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능성이 저도 있다. 우리 예. 김진 평론가님 말씀처럼 윤 대통령과 조국 대표가 단둘이 만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예. 보고 만난다면 큰 뉴스겠죠. 예. 어마어마한 뉴스가 되겠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둘이 만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듯이 지금 말씀하신 여야 대표 다 만날 수는 있죠. 대통령의 태도가 많이 바뀐 건 사실이기 예.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의 차원을 높이겠다고 했으니까 네. 저희가 기대하는 이런 장면들이 또 조만간 연출될 수도 네, 있기 그렇죠. 때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일종의 거부권을 시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108명이 똘똘 뭉쳐야 되겠다. 그 어떤 미사 여부도 108명의 이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92석의 거대 여당은 바로 그 틈새를 계속 노리고 있을 거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당내에서는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또 좋은 대안 만들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함께 우리가 큰 대의를 모으면은 단일 대우로 108명이 똘똘 뭉쳐서 가자. 그러면은 저는 뭐든지 192석을 당당히 맞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십니다. 시급한 민생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없고 최혜병 특검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최혜병 곁에서 수색 작업을 했던 생존 장병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혜병 특검을 수용해달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나쁜 정치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전면 수용으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십시오. 네, 국회는 당분간 최상병 특검 전국, 강대강 전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TK 3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어제 선출이 됐는데요. 108명 단일 대우 만들겠다.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전국에서 원내 사령탑을 맡게 됐는데 그런 좀 카리스마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추경호 대표가 된 것은 이철규 후보에 대한 대타라고 저는 봅니다. 대타. 예. 그러니까 이철규 윤핵관에 대한 많은 반발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타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송석준이나 또는 이제 그런 이 친주류하고 거리가 있는 이러면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범친윤계로서 윤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당정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추경호 의원을 내세웠고 당선에 성공한 것은 친윤계 주류가 추경호 의원을 민 것이죠. 민 것이요. 이런 뜻을 추경호 이제 원내대표 당선자는 잘 알 것이고, 그리고 성격이 아주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지역구 바로 TK 달성군 출신이고, 그래서 이 주류 핵심의 이런 어떤 스탠스를 유지를 할 것이고,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없을 때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런 무슨 특검 공세라든가 이런 거를 막아내는 데에 아마 전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에 맞서서 스파르타의 300용사. 그 용사에 걸맞는 분입니까? 이제 본인이 하는 걸 봐야죠. 하는데 하여튼 일단은 튀지 않는 성격. 이거는 이제 장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선 수사 후 특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부한 거다, 특검 거부다 이런 해석도 있고 이것이 조건부 수용인 것이다 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그래서 저는 조건부 수용이라기보다는 거부권을 시사했다고 봐요. 예. 저는 이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거부권 행사 얘기는 하지 말고 어제도 그 얘기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이 법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이 좀 있다. 뭐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몇 개가 좀 있잖아요. 여권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좀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하고 공을 일단 야당이 남기면 또 공간과 시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협상의 여지를 협상 주는 여지도 건가요? 되고 대통령이 바뀌었구나. 지금 핵심은요. 대통령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냐가 어떤 논점이 되고 말았어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이른바 태도 변화, 뭐 국정기조의 전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최상병 특검이라는 게 거부권이 돌아와서 재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22대 가면 또 올릴 거 아닙니까?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말을 미뤄볼 때 그럼 그때 또 거부권 행사하냐고요. 한계가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어제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보는데 너무 이걸 원론적이고 그 논리는 맞아요. 아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이 수사하는데 뭘 지금 하느냐. 나가지고 미진하면 내가 주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확실한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최상병 특검 여론이 높고 말이죠. 찬성 여론이 높고 현재 그 아주 대단히 강한 무기를 야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현실 인정하면 전 그런 쪽으로 조금 여지를 좀 남겨놨으면 평가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움직임 보면요. 이것 때문에 천막농성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22대 국회 열리면서 우리가 기선제압하겠다. 이것만은 꼭 통과시키겠다라는 뭐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 175석 게다가 범야권, 야권 연합이 192석이잖아요. 왜 천막농성을 합니까? 그런 건 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22대 국회를 처음부터 농성으로 시작하냐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야당이 농성은 야당이 하는 건 맞는데 이건 이 국회에서는 완벽하게 야당이 장악했어요. 이른바 정확한 분점 정부예요. 디바이디드 거버먼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야당이 천막농성을 하죠? 그건 이해가 안 가요.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재결시키면 돼요. 물론 8표 부족하지만 그걸 이 정치력을 발휘하면 되죠.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농성하는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그 의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회에서 뭐 어디 입에 물이 져서 어디 검찰 찾아가는 거라든지 국회에서 무슨 뭐 이제 시위하고 이런 거 그런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면 재표결로 넘어오고 이제 다시 이제 국회로 이게 넘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경우에는 그 8표만 이탈표가 생기면 통과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단일 대우 같은 거는 민주당처럼 안 한다. 조정훈 의원이 그런 얘기는 하긴 했는데 내부적으로 좀 표단속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표단속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당론으로 반대 부결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저는 먹힐 걸로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답변 중에서 가장 잘한 답변 중에 하나가 최상병 사건입니다. 반대 시각이시군요. 물론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워낙 이 사건을 특검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기 모순이고 자기 충돌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말만 저렇게 세게 하지 가장 기본적으로 논리와 명분이 없어요. 자신들 정권에서 만든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을 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공수처부터 해체를 해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에 논리와 명분이 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내가 특검을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거는 당당하게 얘기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론이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이 맞구나. 논리가 민주당이 틀렸구나.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 입장을 바꾼 것처럼 처음에는 특검에 찬성을 했지만 야당이 입법 폭주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반대로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웅 의원이 이제 다음 국회 때 빠지니까 김웅 의원 빠지고 안철수 의원이 다음 국회 때 과연 당론을 거부해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런 것들이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안철수 의원에게 상당히 불리하다고 봅니다. 아주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번지수 잘못 잡았다. 잘못 잡았고 108석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를 해서 표결을 한다 하더라도 108석이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준희 의원님이 번지수 잘못 잡았다 했는데 안철수 의원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어쨌든 나는 찬성표 던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면 돌파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때는 찬성하실 거다? 조금의 불리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돌파하겠다. 저는 그런 것이 맞는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론으로 부결 또는 뭐 퇴장, 투표 거부 이런 게 결정이 돼도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
던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치열하게 협상을 해야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기간에 여야 합의가 된다면 그러면 여야 합의된 안으로 통과되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헌법기관으로 각자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찬성표 던진다는 것 같은데 당론으로 정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좀 답변이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여야 합의란 얘기를 강조하잖아요. 예. 저에게는 반대표 던지는 거, 찬성표 던지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기명이잖아요. 특검법이 다시 이제 발의해서 통과될 때, 나중에 재결할 때 무기명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당권에 도전한다면은 그 찬성표 던질 수 있을까요? 전 쉽지 않다고. 그래서 아마 합의를 이게 강조하는 것 같은데 여야 합의로 되면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봐도 이탈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8표 안 됩니까? 별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의 그 국정수행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대통령의 권한이고 또 뭐 그야말로 똘똘 뭉쳐서 단일대우 해가지고 이탈표 안 하고 단속할 수 있어요. 그게 전 본질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표 단속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이게 조만간 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죠. 최은순 씨 가석방이 이제 확정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무슨 어버이날 선물이냐 이렇게 좀 비꼬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우선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정겸심 교수는 형기의 77%를 치른 다음에 가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안 자체가 징역 4년이고 사안 자체가 국민들에게 끼친 영향이 상당히 컸던 중요한 문제였고 그런데 최은순 여사는 80%를 넘겼어요, 형기에. 그 징역이 1년짜리고. 그리고 이제 단순한 일종의 이제 사기 사건이고. 그래서 이것은 뭐 야당은 의례적으로 공격을 합니다만은 아니 대통령 장모라고 해서 가석방 요건이 되는데 가석방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역차별 아닙니까? 그래서 정경심 교수와의 케이스 비교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뭐 박주민 의원은 부적격이었다, 적격으로 바뀐 거 아니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형기 80% 이상 채우면 고령 인정 감안하고 이런 부분에서 의례적인 거다라고 또 이제 엇갈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형기를 거의 채웠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사위가 무슨 어버이날 선물을 했겠습니까? 저건 야당 의원으로서 하는 얘기 같아서 저는 뭐 일상적인 정치 공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기서는 두 분을 모셨지만 마지막 주제는 두 분의 의견이 또 합치되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경기도 구리시에서 열리고 있는 유채꽃 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밭이 정말 아름답죠? 오늘 따스한 봄 햇살까지 내리쬐고 있어서 이 노란 유채꽃이 한층 더 싱그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구리의 기온은 벌써 23도를 웃돌면서 무척 따뜻한데요. 오늘 가벼운 옷차림 하시고 이렇게 유채꽃밭 산책 즐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정말 5월의 봄 날씨를 한껏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리 유채꽃 축제는 이곳 구리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데요. 한강 최대 꽃단지인 구리 한강 시민공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한강을 바라보는 산책로를 걷다 보면 한 폭의 그림 같은 노란 유채꽃밭을 만날 수 있는데요. 곳곳에 마련된 다양한 먹거리와 포토존, 또 매일 저녁 열리는 축하 공연이 축제의 재미를 한층 더해줍니다. 매년 이곳 유채꽃단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 연인과 추억을 남기려는 방문객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금요일인 오늘 개막한 올해 축제는 일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화려한 봄꽃과 어울리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봄볕이 꽤 따갑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바깥에서 나들이 즐기신다면 모자나 선글라스로 자외선 차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25도 안팎을 보이는 가운데 더위가 느껴질 정도로 기온이 높게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24도, 구리와 광주 25도, 강릉과 대구는 28도로 예년 기온을 2도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고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어린이날 연휴에 많은 비가 쏟아졌던 남해안과 제주도에 또 한 차례 강하고 요란한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은 계속해서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겠습니다. 다만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교차가 15도 이상 무척 크게 벌어지는 만큼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질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은 옷차림 따뜻하게 가볍게 하시더라도 입고 벗기 쉬운 외투 하나 챙기셔서 일교차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을 상대로 경찰이 프로파일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범행을 미리 계획했던 정황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제 경찰이 프로파일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경찰은 오전 11시부터 범죄 심리분석관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를 면담에 받아낸 진술을 분석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로파일링 수사는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가 맡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링 조사 이유를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 서초경찰서와 서울청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이들 조사는 모두 면담 형태이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30대 조선도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시도했지만 감정이 복잡하다며 거부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A씨의 신상공개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서울청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수사가 진행되면서 계획 범죄였음을 나타내는 이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죠. 네, A씨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 심사 때도 국선 변호인을 통해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인정했는데요. 수사가 이루어질수록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과거 함께 찾은 적 있는 건물 옥상을 올라갈 때 가방에 미리 구매한 흉기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엔 챙겨간 옷으로 갈아입기도 했습니다. 투신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된 뒤 파출소에 있으면서도 범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경찰 설득으로 부모와 통화했고 이때 옥상에 두고 온 소지품을 언급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경찰이 다시 옥상을 찾아 숨져있던 피해자를 발견했는데 이미 투신 의심 신고로 최초 출동했을 때로부터는 1시간 반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살해를 저지른 뒤 경찰이 처음 출동하기까지 A씨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부분은 추가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번 사건 가해자를 대상으로 현재 프로파일러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슈콜에서 전문가를 통해 이 사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이 남성,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의 자세한 신상이 유포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 범죄 혐의자를 온라인에 박제한다는 취지로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가 다시 등장해
구속된 20대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하며 이번 사건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적 제재 등 여러 불법성을 이유로 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송 직전 직접 확인한 결과 가해자의 이름과 학교, 과거 행적, 주변 인물 등 자세한 신상 정보가 여전히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 신상까지 유포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현실화하자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인물이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쓴 호소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차 가해와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라는데 일부 전문가는 이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경찰의 이번 결정은 사실 좀 우려스러운 결정이 있는데 근거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저는 오히려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신상공개위원들의 난상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노출했으면 어떨까? 이거는 경찰청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외부 위원들이 많거든요.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될까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보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안전사회 구현 등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이 당시 상황을 살펴본 뒤에 이 신상 공개의 필요성과 재량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결정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이 특정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의해서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서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이 공개 여부를 결정을 했을 때는 위원회를 통해서 실제 이 공개가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 절차를 통해서 공개가 결정됐을 때 공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수사 진행 경과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만약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라도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다시 좀 판단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 예방이라는 사회적 공익과 2차 가해 우려가 상충하는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 갑론을박이 여전한 이슈입니다. 신중하고 사려 깊은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이번 20대 의대생의 범행은 사건 현장을 다시 찾은 경찰에 의해서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며 덜미가 잡혔습니다. YTN 취재 결과 해당 의대생은 부모와 통화를 한 끝에 복용하는 약을 범행 장소에 놓고 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러면서 피해자 발견이 90분이나 지체됐습니다. 이 부분은 유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한 남성이 서울 강남역 건물 옥상 난간에서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고 경찰은 약 2분 만에 20대 남성 A씨를 구조했습니다. 이후 옥상에서 A씨를 데리고 3km 떨어진 파출소로 데려갔는데 이때까지 숨진 여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흉기와 피해자가 A씨 구조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데다 범행 당시 입었던 옷까지 이미 갈아입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같은 현장에 다시 출동한 건 첫 출동 1시간 20분쯤 뒤였습니다. 평소에 복용하던 약 등 소지품을 옥상에 두고 왔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해 찾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경찰 관계자는 이마저도 A씨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투신하려 했느냐고 묻는 경찰 추궁에 입을 꾹 다물던 A씨. 경찰의 설득으로 부모와 통화하게 됐고 부모와 이야기하던 A씨가 그제야 두고 온 소지품을 언급한 겁니다. A씨의 범행 은폐 시도에 피해자를 발견하기까지 지체된 시간은 약 90분. 경찰이 급히 소방을 불렀지만 현장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옆에서는 A씨의 가방이 발견됐는데 안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과 흉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죄심리 분석관, 이른바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으로 면담 과정에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강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늘 하루 동안 비응급수술을 멈추는 등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동시에 휴진하며 서울 시내 주요 상급 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응급이나 중증,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유지되며 이후에는 주 1회 휴진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정책 백지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관료들이 이권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백지화 결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 등이 이루어지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해 이후 대통령이 온갖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의료개혁 정책은 건물을 짓는데 철근 대신 수수깡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민 생명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우려를 표하며 치료 연기로 애태우는 환자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남은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집단 휴진을 거론하시는 의사분들은 부디 난치병을 앓는 분들, 몸이 약한 고령자를 모시는 분들과 아픈 아기를 키우는 분들, 암 치료가 연기되어 애태우는 분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현안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시는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표명하셨습니다. 의대 증원 결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려 왔습니다. 앞으로도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투명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강원 영동에 초속 20m 이상의 양간지풍이 불 것으로 보여 밤사이 산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예상되는데 어린이날 피해가 발생한 제주도와 남해안에 또 강한 비바람이 예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운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먼저 영동 쪽의 해안가 강풍부터 알아보죠. 양간지풍이 예고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동 지방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초속 20m 이상의 양간지풍이 예고됐습니다. 양간지풍은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에서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더 고온 건조해져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올해는 비가 자주 내리면서 양간지풍이 평소보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말 영동에 비가 예고돼 있긴 하지만 영동 지방은 비의 양이 적기 때문에 지속적인 산불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동해안에 오늘 밤 6시를 기준으로 강풍 예비 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밖에 서해안에도 내일 새벽이나 오전 사이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상에도 서해와 동해 일부 해상에 풍랑 예비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주말에 전국에 또 비가 예고됐는데 피해가 발생했던 남해안과 제주도에 또 강한 비바람이 우려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또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이번에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10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강우량도 10에서 20mm 정도로 다소 강하겠습니다. 지난 어린이날만큼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단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많은 비로 집안이 약화한 곳이 많아 적은 비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 등 중부 내륙은 내일과 모레 5에서 30mm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지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휴일 오전에 중부 지방부터 점차 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지난 어린이날에 이어서 이번 주말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도 물가가 오르다 보니 날이 굳으면 이젠 나들이 걱정보다 농산물 값이 걱정인데요.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값 상승이 지표 물가와 체감 물가의 괴리를 키우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20%에 이르는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에 소비자 물가가 3%대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3%까지 내려왔습니다.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이 산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도 낮은 근원 물가 등을 근거로 한국은 고물가 지속 가능성이 크게 낮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락같이 오른 농산물 물가가 근원 물가도 끌어올리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지난 20년간 날씨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기온보다 강수량 변화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여름철 폭우나 가뭄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영향에 그쳤고 중기적 근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선식품 가격 변동에 통화 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필요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방안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수입 물량을 늘리는 건 단기적 처방에 그쳐야 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품종 개량, 기술 혁신으로 식량 자급도를 높이고 물가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ICT 기술을 접목해서 품질이 좋은 이제 식자재를 압축해서 좀 생산해서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 경쟁력을 갖고 이제 세계 무대에 나서야 합니다. 점점 잦아지는 이상기후는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와의 괴리를 키워 소비 위축과 내수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 김병완 1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차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할당 관세 적용 대상은 배추와 포도, 코코아두, 양배추, 당근, 마른 김과 조미김 등입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해경이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양식장 2,700헥타르를 신규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세계적인 K-뷰티 인기에 올해 들어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미용기기 수출액이 6,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전동 피부 마사지기나 LED 마스크, 두피 관리기 등 소형 전기 제품입니다. 우리 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나라는 미국, 일본, 홍콩 순이고 올해 수출한 91개 나라 가운데 24개 나라에서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세계 공급망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 기자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짓는 음극재의 핵심 소재는 흑연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배터리 업계는 음극재 원료로 흑연을 쓰고 있는데 지난해 중국 수입 의존도가 90%를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포르쉐 전기차에 실리콘 음극재를 상용화했습니다. 수입 비중이 높은 흑연을 대체할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결과입니다. 800km 이상의 주행 거리와 10분 이내의 충전 속도를 달성할 수 있는 실리콘 소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흑연 수출 통제를 강화했고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을 쓰면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제재를 2년 유예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일단 한숨 돌렸지만 미중 경쟁 속에 공급망 다변화와 자립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소재와 부품, 장비에 기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86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공급망 불안이라든지 공급망 분절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소부장 어떤 기업들이 우리나라 제조업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첨단 산업, 주력 산업을 튼튼하게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250억 원을 투자해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 수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소부장 으뜸 기업을 150개사로 확대해 기술 고도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국 중심주의 속에 세계 공급망 시장이 흔들리면서 우리 정부도 국산화,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의 매각을 압박하며 네이버가 13년 동안 키운 라인이 일본 기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용이 좀 복잡해서 제가 좀 쉽게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가 쫓겨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시작은 작년 11월로 갑니다. 예. 작년 11월에 일본에서 뭐 국민 SNS라고 불리는 이제 라인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보통 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묻죠. 그래서 1차 행정 지도를 이제 일본의 총무성이 하게 되는데 예. 클라우드 시스템 잘 갖춰라. 뭐 시스템과 클라우드 분리해라. 개선 요구들. 뭐 시스템적 요구를 하다가 2차 행정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뜬금없는 지시가 나옵니다. 어떤 거요? 즉 현재 그 라인의 이제 회사인 라인 야후에 대해서 예.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라는 지시. 근데 여기서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좀 예. 복잡하긴 하지만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현재 라인 야후는 우리 네이버도 반을 갖고 있지만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도 반을 갖고 예. 있거든요.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 이건 한국인 네이버 쪽을 일단 배제하라라고 들릴 수밖에 없어서 예. 이것은 바로 일본 당국이 직접 네이버의 지분을 팔라는 지분 압박으로 온다. 이렇게 크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인이라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카카오톡을 쓰듯이 일본에서는 지금 라인이 거의 카카오톡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카카오톡인데요. 예. 네이버가 2011년이었습니다. 예. 네이버 재팬을 세우게 되면서 이제 SNS, 라인이라는 SNS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이혜진 창업자부터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제 신중호 최고, 지금 이제 아웃됐습니다. 이번에 예. 이 내용 때문에 등이 이제 기술력, 우리의 네트워크 인력을 가지고 이 라인을 확장하게 예. 됐고요. 그 결과 뭐 일본에서 월간 사용자가 1억에 가깝습니다. 9,600만 명. 1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9,600만 명 정도고 예. 이게 이제 일본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 뭐 대만, 동남아시아, 태국까지 아시아 쪽을 점령 다 예. 점령하게 되면서 글로벌리 따져보면 누적 이용자 수가 거의 10억 명에 달할 예. 정도로 아시아권에서는 뭐 중국은 배제하고요. 거의 탑인 이제 그런 SNS 메신저가 된 거죠.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국민 메신저인 라인인데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라인이 네이버면 우리 기술인데 네. 왜 일본하고 반반 경영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SNS라는 사업 이제 예. 엄청나잖아요. 최초에 우리가 SNS가 시작될 땐 이걸로 둘이 메시지 주고받는데 이게 뭐 대단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걸 통해서 선물도 주고받았고요. 여기에 음악도 들을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페이, 계산도 할 수 있었고요. 이걸 플랫폼으로 확장해서 이제 무한 확장을 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당시에 이혜진 창업주라든가 신중호 씨도 이제 이것을 보고 시작을 했었는데 예.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가게 되면서 일단 이 모든 것들이 척척 되고는 있지만 그 다음에 퀀텀 점프, 좀 다음 성장성에 약간 의문이 찍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일본의 소프트뱅크에서 예. 우리가 여기에 같이 투입을 하겠다. 예. 너네랑 우리랑 같이 힘을 합쳐서 제2의 라인 시대를 열자라고 해서 2019년 11월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모여서 전격적으로 라인하고 야후를 합병하게 되는 이제 저기 나오고 있네요. 예. 네. 체결을 하게 되고 이후에 2020년 9월에 5대5 합작법인으로 A홀딩스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대5로 A홀딩스라는 하나의 지주회사가 있고요.
이게 뭐 그냥 컴퍼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이 회사가 라인을 지배하고 있다. 근데 라인의 뭐 100%는 아니고 한 64% 정도를 이제 갖고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라인 야후의 주인은 A홀딩스다. 이러면 헷갈리니까 주인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다. 둘이 합작한다. 주인이 반반이다.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주인이 반반이다. 그러니까 A홀딩스 그 지분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래픽 보여주시면 구조는 간단하더라고요. 네. 네이버랑 일본 소프트뱅크가 딱 50, 50, 네. 반반 갖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한 주라도 팔면 주인이 경영권이 넘어간다던데 그 왜 그런 거예요? 경영권이 넘어간다기보다 우리 뭐 주식회사라는 것이 다 표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최대 주주 아닌 거 할 때 50 플러스 한 주 뭐 이런 개념 많이 쓰잖아요. 주식에서. 그러니까 한 주라도 더 있는다 아니면 5대 5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것은 단순히 뭐 50 플러스 한 주 정도의 차원의 행정지도를 내린 것 같지는 않고요. 아예 이참에 상당 부분 거의 절반 이상의 지분을 매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와서 보면은 저 반반 홀딩스 설립한 거 자체가 좀 자충수였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와서는 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본도 필요하고요. 일본에서 SNS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그쪽에 터줏대감인 소프트뱅크 또 손정희 회장이 워낙 또 유명한 사람이고 능력을 인정받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힘을 합쳐서 라인과 야후가 함께 모여서 라인 야후를 만든다면 뭐 더 크게 많은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이런 상황까지 올 줄은 아마 몰랐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모양새가 일본 정부가 나서다 보니까 이거 뭐 우리 기술로 다 해놓고 쫓겨나는 거 아니냐. 지금 반발도 있고 정치권에서도 좀 우리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골든타임 지나간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후에 당국에서 우리 외교부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여야 할 것 없이 이번에 일본 당국입니다. 뭐 다른 곳이 아니라 일본 당국이 우리 민간 기업에 대한 저 지분 압박,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기 윤상현 의원도 나오고 있고 또 노정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의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스스로 해서 지분을 매각하고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누가 봐도 일본의 행정지도라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네이버의 지분을 팔아야 된다면 이게 이 자체로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선례라는 거를 남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이걸 기억하고 있겠죠. 그래서 만약 뭐 우리가 태국이라든가 이쪽 쪽에서도 또 거기도 라인이 있는데 사건 사고라는 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정보 유출이라는 거는 피할 수도 없을 텐데 이런 거를 빌미로 또 우리에게 압박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때 일본 말은 듣고 왜 우리 말은 안 들어? 이런 식이어서 지금 정치권도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이것은 거의 뭐 국격에 대한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에 좀 신경전이 좀 그렇습니다. 거세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지금 좀 시점은 늦었다고는 하던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어떤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 여기서부터 굉장히 저도 오늘 기자회견이 궁금하고 어떤 식의 입장 그것도 강도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절대 뭐 좌시하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메시지도 있겠지만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 굉장히 완만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의 스탠스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는 좀 힘들지만 아마도 이렇게 정치권,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당국도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이번에 이건 이제 정치권 대 정치권의 국가 대 국가 대 싸움이니까요. 이렇게 임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만 주고 뺏겨나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근데 또 중요한 게 이게 기업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 당사자 그 입장도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네이버는 어떤 계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네이버 쪽에서는 어떤 특정한 코멘트라든가 입장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네이버가 먼저 나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고 앞으로도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고 또 하나 일본들을 좀 보면 이런 전례들이 많이 있었고 이렇게 당국이 나섰을 때는 어떻게든 그거를 빼앗아 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많았던 게 르노 닛산 사건. 그게 까르로스 곤 당시 닛산 회장이 나중에 막 뭐 의견 발표도 하고 책도 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프랑스의 르노와 일본의 닛산이 합작을 하고 있었고 르노의 지분이 굉장히 많았죠. 그때 뭐 프랑스의 법이 바뀌어가지고 해외 법이 중에서 프랑스 기업의 지분이 많은 경우에는 뭐 적극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라 뭐 이거 나오게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당국이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까르로스 곤 회장을 뭐 배임 혐의로
몰아간 다음에 오히려 르노 지분을 빼앗아 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린 또 2019년에 소부장도 있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당국이 압박하는 그러니까 민간 기업과 시장 경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네이버도 아마 이런 점을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것 같고요. 최후의 보루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분명히 지분 매각을 할 땐 하더라도 제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뺏기는데 헐값 매각까지는 뭐 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아마 한 그 현실적인 지분들 문제군요. 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분으로 따지면 한 뭐 16조, 17조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A홀딩스가 가진 나인하우의 지분이 우리 원화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반을 판다라고 하면 다 판다고 하면 한 8조 원 정도, 프리미엄 붙이면 10조 원 정도까지는 이게 받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압박을 할 때 이것마저도 헐값으로 팔게 되는 그런 것까지 놓쳐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예. 처음에는 맞고 그 중간 과정 마지막까지도 함께 생각을 하는 굉장히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여기엔 당국도 분명히 하나의 플레이어로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사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전에 페이스북 메타도 정보 유출 사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대응 안 하지 않았냐 일본 정부가 그런 입장이거든요. 작년 11월에 이제 정보 유출 사건 해킹으로 났을 때가 이 라인에서 빠져나간 정보가 한 50만 건, 56만 건 정도였는데요. 예. 작년 3월에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NTT 도모코에서 거의 600만 명이 유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시스템 개선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예. 그 600만 명과 이번에 50만 명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의 정보 유출입니다. 물론 정보 유출은 뭐 안 되지만 예. 그런데 이것을 대응이 시스템 너무 다르니까요. 개선과에 예. 이어서 2차 행정지도까지 예. 하고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조금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까지 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어떤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문제. 자기네 국민 메신저, 국민 SNS 앞으로 이걸 통해서 수많은 비즈니스가 빠져나갈 텐데 여기에 주인의 반은 한국이야, 한국 기업이야. 이걸 분명히 의식한 행동이라고 밖에는 그 외에는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어쨌든 뭐 국가 간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앞으로의 전망을 해봤을 때 만약에 지분을 우리가 뭐 판다고 해도 이게 뭐 기술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결국 네이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던데요. 근데 그거는 정말 차후의 문제인 것이고요. 예. 일단은 하고 뭐 파는 게 좋다. 뭐 일부에서는 그리고 예. 팔아서 그 돈으로 챗GPT 같은 이게 예. 소위 말하는 이 AI 사업으로 예. 클로바를 하고 있으니까요. 투자 클로바, 분야를 뭐 바꾼다. 바꿔라 뭐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건 정말 그때인 거고요. 순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지분을 뺏기고 그런 자체부터를 막아내고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야지 이거는 그냥 마치 문을 열어주고 나서 뒤를 우리가 방어한다라는 전략은 예. 아마 이번 사태를 대응하는 접근법에서는 그렇게 맞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이번 일만큼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네. 이런 목소리가 여야 할 것 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어떻게 추후 대응을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정철진 평론가 모셨으니까 오늘 쿠팡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네. 이용자가 그렇게 많은데 적자라 그러니까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네. 쿠팡. 예. 이제 초창기에는 예. 그게 돈 먹는 하마였죠. 왜냐하면 이 쿠팡이라든가 이 온라인 이커머스는 무조건은 자신의 고객 충성도를 모으는 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수년간 적자를 하다가 한 2년 반, 3년 전부터 이제 플러스들이 재무제표에 찍히게 됐고요. 작년에는 정말 1,000억 원대 이상의 이제 흑자가 나면서 이제 쿠팡은 드디어 이제 됐구나. 이제 그동안에 예. 돈 쏟아부은 적자를 내면서 이 번개 한 이런 로켓 배송한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했는데 예. 올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대폭 줄었습니다. 531억이니까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61%나 폭감을 한 거고요. 무슨 어닝 쇼크 이런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하던데요. 예. 순이익 쪽으로 가면 적자로 전환을 해요. 318억 순손실이 나게 됩니다. 예. 이제 액면으로는 쿠팡 측에서는 명품 거래 플랫폼이라고 파패치라고 있거든요. 그 파패치를 인수하면서 예. 거기에 딸렸던 부실들이 반영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업이익이 이렇게 폭감했었던 데에는 경쟁자들이 나오면서 원래는 실은 편하게 좀 나름 이제는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더 많이 마케팅, 더 많은 혜택을 뿌려서 왜? 경쟁자들을
또 제쳐야 되니까 또 그 무한 경쟁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부담이 또 실적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플랫폼에 맞서기 위해서 쿠팡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던데 네. 그렇게 중국 플랫폼이 공세가 좀 셉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쿠팡이 다 잡았잖아. 예. 근데 왜 또 뭘 예. 투자를 하고 배려를 하고 그래? 그런데 거기에 반 이유가 이제 쓰리커머스라고 하죠. 중국의 플랫폼 업체들이 워낙 지금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여기에 맞서느라고 이런 또 하나의 출혈 경쟁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업계의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상당합니다. 뭐 알리, 테무시, 뭐 알테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굉장히 빠르게 많이 찾아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예.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쿠팡도 위기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고 하던데 네. 소비자를 좀 묶어두는 거, 뭐 로그인이라고도 네. 표현하는데 그게 그만큼 요즘 경쟁 시대에서는 어려워지는 건가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가요? 락업이 예. 이제 뭐 아마존부터 해서 예. 한번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은 예. 절대 안 내보내는 예. 거죠. 편함도 주고 여기서 영화도 보게 하고 약도 시키고 뭐 이제 락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우리 충성도로 됐네 우리 편이 됐네 예. 하는 순간 이제 요금을 올리거나요.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데 요즘에 우리 앵커도 지적하지만 왜 안 맞느냐? 아직도 자본을 가진 제2, 제3의 경쟁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도 완전히 끝났네 하는 순간 중국에서 초저가 막 뭐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거죠. 쿠팡이 과거에 했던 그런 행동을 또 하면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 락업 효과가 상당 부분 이제는 떨어지고 있고 사실 뭐 결국은 클릭 한 마지막까지 번만 가야 하면 돼요. 바뀌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 마지막 상대까지를 다 몰아칠 때까지 가야 예. 되니까 실제로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도 안심할 수가 없는 없습니다. 그런 경쟁 시대인 것 네.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사비가 뛰다 보니까 요즘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표류하는 곳이 많죠. 건축 자재값과 인건비, 금리까지 이른바 트리플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데요. 건축 시장의 불편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표적인 건축 자재인 이 레미콘은 지난 3년 사이 34.6% 급등했습니다. 레미콘 원료로도 들어가는 순수 시멘트는 54.8% 올랐고 고장력 철근은 무려 60%나 뛰었습니다. 시멘트 제조 과정에 유연탄이 필요한데 유연탄의 70% 이상을 차지했던 러시아산이 전쟁으로 인해 공급이 차단되자 값이 뛰었습니다. 철근은 중국이 2022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고로를 전기로로 바꾸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일시적 수요 급증으로 재고가 바닥나면서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최근 3년간 중간 건축 자재 값은 사상 최대 상승률인 39.6%가 올랐는데 공사비의 또 다른 한 축인 인건비 역시 15.8% 올랐습니다. 인구 노령화와 3D 업종 기피로 숙련된 건설 기술자가 줄어들어 같은 임금으로 낼 수 있는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는데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상승은 더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금리 인상도 공사비 급등에 한몫했습니다. 특히 공사비 상승이 수년간 지속했다는 게 더 큰 타격의 원인입니다. 단년도 오르고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좀 안정화가 되면은 특정 구간만 아니면 특정 자재 몇 개만 이렇게 좀 타격을 입힐 수 있는데 지금 3년 연속 올랐다는 그 사실은 모든 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21년과 22년에 가팔랐던 건축 자재값 상승률은 수요 감소와 맞물려 지난해부터는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른 공사비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건축 시장이 오른 원가에 적응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요새 좀 자주 뵈는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니까 좋죠.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어서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압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민심이 저는 법리적 해석을 떠나서 부모의 마음으로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간 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네. 그러면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되고 이걸 수사하려고 했던 그 박정훈 대령이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지금 씌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인데 네. 그러면 이것은 법률가로서도 이걸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국민이 이제 실망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지금 기자회견의 민심과 막상 거부권을 했을 때의 민심은 더 저는 거세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미 많은 국민들은 이 특검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 이유는 어쨌든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쟁점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할 때도요. 수사 결과 보고 특검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민들이 그거에 반대했던 이유는 대통령이 어쩌면 수사 대상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가 미진해서가 아니라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졌던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이 네. 이제 들어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럼 대통령께서도 그 선례를 봤을 때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이 탄생시킨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걸 왜 믿지 못하냐며 맞서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입니다. 공수처에 고발하신 분들이. 민주당입니다. 공수처란 기관을 만드신 분들이. 자기가 만든 기관, 민주당만 이용하는 기관이거든요. 고발하셨습니다. 근데 고발한 거에 대한 결과도 보지 않고 이젠 특검 가겠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공수처 수사 기다려보고 공수처 수사가 어떤 부분에서든지 미진하면 내가 먼저 특검 요청하겠다. 근데 왜 그걸 안 믿죠? 공수처가 뭐 검찰이라면 100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원해서 만들고 민주당이 시작해서 한 건데 왜 멈추라고 하는 거죠? 대통령의 그 발언은 죄송합니다. 최상병의 사건에 대한 모든 그 국민적 의혹은 풀어야겠다라는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끝나고 특검으로도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으면 특특검 계속 간다라는 뜻이고 이 면에 있어서 이걸 뭐 조건부 수용으로 표시하셔도 좋고 단계적 수용으로 표시하셔도 좋고 다 좋다고 그러니까 단계적 해결책을 제시하셨다. 국민의힘 황의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시기를 지금 정하기는 어렵다며 언제 준비를 시작할지는 지도부에 맡겨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선출도 일주일이나 늦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당대회 시점이 늦어지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수도 있다는 분석에는 본인이 잘 결정해야 하고 당과 국민이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이 되는 나경원 당선인은 특정 정치인의 출마 여부는 자신의 추후 정치 행보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나 당선인은 공지를 통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자신도 출마하겠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치료를 위해서 휴가를 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을 향해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로 내부 갈등과 대립에 힘을 빼지 말자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 올린 글에서 더 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부족한 건 채워주고 필요한 건 나누면서 함께 전진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치료를 위해 휴가를 떠났고 오는 16일 당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앞서 YTN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생활치료센터 방역 업무를 맡았던 세방여행이 이른바 인건비 뻥튀기로 수상한 특수를 누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1년 반 넘게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경찰이 실제 수백억 원대 인건비 부풀리기를 확인하고 업체 대표 등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취재 결과 업체들이 국가에 청구한 인건비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세방여행의 코로나 특수 의혹. 다수 공공기관과 1,000억 원 넘는 방역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를 뻥튀기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실제 생활치료센터 방역요원 인건비의 절반가량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위험수당에다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고강도 업무라며 한 달 보수로 한 명당 평균 700만 원씩을 챙기고도 실제 근무자들에게는 350만 원만 지급한 겁니다. 수습 기간이라서 약 3개월 동안은 350만 원 정도 월에 수령을 했었고요. 입금 내역 등을 보고하라는 지자체의 요구에는 허위로 조작한 서류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행 누리집에서는 이렇게 계좌 이체 내역을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들은 입금한 돈을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로 고쳐 지자체를 속였습니다. 근무 인원수를 부풀려 보고하고 예산을 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서울과 광주 등 지자체 21곳을 포함해 모두 23개 기관에서 용역대금 360억 원가량을 부풀려 가로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오창희 대표 등 세방여행과 세방 SNC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가가 긴급 상황이었잖아요. 국가에서 긴급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들을 지급을 했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사안이 등장했을 때는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를 가질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세방여행 측의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지자체로부터 부풀려 타낸 용역대금에 대한 환수 처분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50대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어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50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가 수년간 서로 비방을 하고 고소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신 씨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 씨와 검찰 모두 상고장을 내지 않아 지난달 20일 신 씨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2일에 열린 신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이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요청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어제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밤 9시쯤 서울 장위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아이들이 지나다니니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는 요청을 받자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손에 쥔 지폐를 세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소매치기 범행을 벌인 전과 19범 50대 남성 A씨인데요.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지난달 19일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과 27일 지하철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들의 가방을 털어 현금 40여만 원과 700위안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주택가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문을 열어달라면서 현관문을 강하게 이렇게 두드립니다. 네,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현관문이 열리자 총성 소리가 크게 들리죠. 경찰이 집에 있던 사람을 향해 총을 여러 발 쐈습니다. 총을 맞고 그대로 쓰러진 남성, 경찰은 총을 버리라고 외쳤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흑인 상병 로저 포슨이 주택가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이렇게 숨졌습니다. 포슨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집에서 단순히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고 아무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유족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유색인종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식품 안전 기준이 높다고 알려진 일본. 한 유명 업체가 만든 식빵에 쥐의 몸통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며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유명 식품업체 시키시마 제빵은 생산을 중단하고 제품 회수에 들어간다고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도쿄를 포함해 간토와 도호쿠 지역에 유통된 파스코 브랜드의 식빵 10만 4천 개입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를 갖고 있어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18개월 아기 58cm입니다. 지금 뒤돌아 앉아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좀 들리는지 뒤돌아보는 거 보이시죠? 가족들이 환호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청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기가 유전자 치료법으로 유전성 난청을 치료해 청력을 회복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58의 엄마는 아기가 박수 소리에 처음 고개를 돌렸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다면서 당시 느낀 감격을 전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58과 가족들에게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잉사 항공기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보잉 화물기가 동체로 비상 착륙했고 세네갈에서는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보잉사 항공기 부품에 수백 개의 결함을 발견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추가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한밤중 시뻘건 불길에 쌓인 여객기에서 승객들이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현지 시간 9일 아프리카 세네갈 수도 다카르 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85명을 태우고 이륙하던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기체에 불이 붙으면서 탑승객들은 비상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승객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날 튀르키예 알라니아 인근 공항에선 보잉 737 여객기가 착륙하던 도중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 등 190명은 무사히 대피했고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선 전날에도 보잉 767 화물기가 랜딩 기어 이상으로 동체 착륙하는 사고가 났는데 이틀 새 보잉사 항공기 사고가 3건이나 발생한 겁니다. 앞서 지난 1월엔 5,000m 상공을 날던 여객기에서 창문과 벽체가 뜯겨나가 비상 착륙했고 3월과 4월에도 활주로에서 이탈하거나 이륙하던 순간에 엔진 덮개가 날아가는 아찔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딴 사고로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보잉사 비행기 동체에서 최대 200개의 결함을 발견했다는 내부 고발까지 나왔습니다. 보잉의 부품 공급업체에서 일했던 전직 품질검사관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보잉으로 배송될 비행기 동체 부품에서 최대 200개의 결함을 종종 발견했지만 회사에서 이를 숨기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내부 고발이 공개됐습니다. In a rush to address its bottlenecks in production, Boeing hit problems, pushing pieces together with excessive force to make him appear that the gaps don't exist, even though they exist.
미 항공 당국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휴전안을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라파를 공격하면 무기 지원을 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의 지원 중단 발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라파를 공격하면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몇 주간 경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에서 지상전을 펴지 않는 게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afah ground operation would actually strengthen Hamas's hands at the negotiating table, not Israel's. That's our view. 미 국무부는 라파에서 전면전을 치르지 않고도 하마스를 없앨 방법이 있다며 이스라엘과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presented a full range of other policy choices that they can make that we think would achieve the goal of dismantling Hamas. 법정에 출석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을 배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주지 않겠다는 건 하마스를 편드는 이적 행위라는 겁니다. If any Jewish person voted for Joe Biden, they should be ashamed of themselves. He's totally abandoned Israel, and nobody can believe it.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에 출석한 국방장관에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And what they can and can't use when everybody around them wants to kill all the Jews. 친이스라엘 성향 민주당 의원들도 동맹에 대한 신뢰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대통령이 생각을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주까지 무기 지원 중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을 강행할 경우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치의 유대인 학살 추념일인 지난 4일 당시 자신의 연설 영상 일부를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는 총리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결심한 적들과 맞서고 있다며 세계 지도자들의 어떤 압력이나 국제사회의 결정도 이스라엘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이 홀로 서도록 강요받는다면 홀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곳 구리 한강공원에서는 유채꽃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마다 흔들리는 꽃들의 모습이 마치 노란색 물결이 일렁이는 것 같은데요. 정말 봄에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이렇게 봄꽃 구경하기 좋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23도를 웃돌고 있는 이곳 구리의 기온도 앞으로 2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꽃 구경 오실 때는 옷차림 가볍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개막한 구리 유채꽃 축제는 구리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입니다. 한강 최대 꽃단지인 구리 한강 시민공원에서 열리는 만큼 한강과 유채꽃을 함께 바라보면서 산책을 즐길 수 있는데요. 다양한 부대 행사와 즐길 거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푸드트럭과 포토존, 또 매일 저녁 열리는 축하 공연이 축제의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서 한 폭의 그림 같은 유채 꽃밭을 배경으로 특별한 추억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해 축제는 일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나들이 하기 좋은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햇살이 꽤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나들이 즐기실 때는 모자나 양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따스한 햇살에 기온도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4도, 구리와 광주 25도, 강릉과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고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어린이날 연휴에 많은 비가 쏟아졌던 남해안과 제주도에 또 한 차례 강하고 요란한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낮 동안 따뜻하더라도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할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은 옷차림 가볍게 하시더라도요. 늦게까지 바깥에 계신다면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 하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리 유채꽃 축제 현장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11시 30분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